안녕하세요, 벅셰프입니다. 자, 2023년도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동결됐던 금리도 지금 다시 인상되고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저희 집 레노베이션도 이제 결국 베이스먼트는 끝이 났는데 레노베이션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유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 라운드룸의 이쪽 한쪽을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없는 배관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을 팠었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전에 바닥을 팠던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벽을 세웠죠. 이렇게 여기 벽도 있고 여기 벽도 있고요. 이렇게 스터드를 세운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이제 이랬는데, 자, 보시면 아까 전에 그쪽이 정문이었는데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배관을 새로 하는 그 위에 이렇게 베니트, 토일렛, 샤워 부스들이 다 들어섰어요. 이제 이렇게 결국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냈고요. 물론 아직 디테일한 부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반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요. 저희 집 가라지 바닥인데 이쪽에 있는 이 콘크리트가 원래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아예 사갔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콘크리트를 다시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바닥을 새로 까는 거죠, 지금. 크랙도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랙을 손 보고 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까는 건데, 뭐 콘크리트 종류도 워낙 많아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종류의 콘크리트를 사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베이스먼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모든 재료는 제가 다 사오고 중간중간에 청소도 제가 하고 도와드리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 분이 전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이스먼트를 끝내고 이제 그분은 다 마무리 짓고 가시고 이 가라지 바닥부터는 이제 저 혼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이 했으니까 속도가 그래도 났었는데 이 가라지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요.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콘크리트를 다 깐 모습인데 여기 보면 평형이 안 맞죠. 지금 물 청소를 했는데 이쪽에 물이 고여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 이 자국이 예전에 오일을 쏟았든지 해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스며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 떠가지고 크랙이 생겨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깨고 여기 보시면은 그라인더 보이죠. 그라인더로 표면을 거칠게 하고 클리너로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평탄해 보이고 약간 샤이니하기도 하죠. 이게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붓고 나서 아직 굳기 전 상태예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굳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굳은 콘크리트 바닥을 제가 샌드로 다시 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에폭시로 표면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 단계를 못하고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만 제 일을 하면서 거래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지금 2주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하느라고. 그래서 가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단계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백야드를 손봐야 되거든요. 백야드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7월이 되기 전에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에 큰 것들은 다 끝내고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죠. 일단 가라지 바닥이라도 마무리를 빨리 짓고 이 정리 안 된 것들과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빨리 넣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아직도 진행 중인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5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과 평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의 증가 폭이 굉장히 가파르죠. 올해 1월 이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특이해요. 자, 판매량인데 주황색이 2022년, 그러니까 2023년으로 지금 넘어왔죠. 이 제뉴어리부터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의 추세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27년 이후 2028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랬던 추세였는데 2023년 봄 시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 4월, 5월에 판매량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평균 가격도 보면은 거의 유사한데 올해 5월에 들어서부터는 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작년 2월, 3월과 비슷한 하락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 그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까지는 비슷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크던 작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추세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후에 최근 뉴스 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주택 유형별로 가격 변화를 보시면 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세미디테치, 반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416 지역은 하락했고요. 하지만 905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반면 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죠, 아직도. 물론 똘똘한 콘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최근에 한 콘도는 제가 오퍼를 넣었다가 안 됐던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놀스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 플러스 10인데 교통도 좋고 위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700불 정도 되고요. 싸지 않죠. 물론 모든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원 플러스 10이 레노베이션도 안 돼 있는 건데 74만 불 넘게 팔렸거든요. 근데 빤듯했어요. 레노베이션만 좀 해놓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유닛이긴 했습니다만 anyway 레노베이션도 안 돼 있는 그런 유닛이 74만 불이 넘었다는 얘기는 콘도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근데 모든 콘도 유닛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는 어떤 매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세로 올해 초반부터는 콘도 평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에는 분명하지만요. 그리고 셀미테치드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가격에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죠. 그래서 416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르다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외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단독주택의 폭이 더 가파르죠. 자, 이번에는 매물량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규 매물과 재고의 변화 추세인데 보시면 신규 매물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재고량도 신규 매물의 추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규 매물의 추세선을 보시면 이 전에 2022년 초에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전에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선과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전에 가보면은 그 전에도 이런 모습이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신규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도달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이 추세를 보면은요. 고점이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5월인데 아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보면은 2017년도 5월에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갔죠. 조절이 됐죠. 가을 시장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봄 시장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봄 시장에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초여름 시장은 아직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물로 나온 주택들의 시장 체류 기간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20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작년 말 44일에서 쭉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이제 20일까지 내려왔죠. 2017년 당시 자료와 비교해도 조금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지금 만났죠? 또 언제 만났냐면 이때 만났었네요. 자, 그리고 SNR 변화량 추세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장이 셀러 마켓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은요. 자, 2021년에서 2023년,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건 빼고요. 제외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 시점, 금리가 이때 막 올라갔죠.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와 유사한 과거 추세선을 보면 2017년도와 2018년을 넘어가는 5월 이때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새로운 리스팅보다 재고가 지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을 때 호황기였을 때 보면은 이 주황색 선이 신규 매물이 재고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팔려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제 고점을 찍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이 그래프가 바뀐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매물이 지금 밑으로 가 있죠. 재고선보다, 재고 추세선보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게 역전된 게 올해 2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조금 꿈틀거리다가 2월, 3월, 4월로 접어들면서 시장이 뜨거워진 거죠. 그리고 6월 7일에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6월달 통계 자료가 나온다면 이 모습과는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 5월달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최근 부동산 모기지 뉴스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모기지가 곧 더 비싸질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6월 12일인데 지난 6월 7일에 이제 금리가 0.25% 올라갔죠. 중앙금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동금리도 따라 올라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5월 중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건이 맞으면 5% 밑으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5% 중반에 도달했고 여기에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적용을 하면은 7% 중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6% 중반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용되면은 8% 중반이 되죠. 그 모기지 이자율이 웬만한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율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만큼 돈을 빌리는데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제 이자율과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 자, 한 모기지 브로커가 하는 얘기가 고객에게 2년 또는 5년 고정금리를 추천한다. 지금까지 그랬죠. 최근 몇 달 동안요. 변동이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고정이 그나마 낮았으니까 2년 아니면 3년 고정을 추천한 거죠. 5년이 더 싸긴 한데 5년이 되기 전에 1년이나 2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으로 2년에서 3년짜리 고정금리를 추천한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주택시장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판매량이에요. 광역 토론토 판매량인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졌고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1월달까지 올라간 후에 동결이 됐죠 지금. 그리고 그때부터 판매량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금리가 인하되느냐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똑같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이 금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금리가 동결된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조금 더 가면 이 동결 이후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최근의 금리 인상과 계속되고 있는 고정금리의 인상은 그런 희망을 다시 흐려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군가가 단기 고정 모기지 자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5년 고정 모기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변동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자, 지금은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5년 고정 모기지를 한다는 얘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가 이자율이,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5년 동안은 지금 받은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5년 고정 모기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이자율이 지금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그 안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서 3년 모기지는 5년 모기지 이자율보다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5년 고정 모기지로 가는 거죠. 높아진 이자율을 본인의 예산으로 따라잡으려면은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중앙은행이 3월, 4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주택 구매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공급 부족과 인구 증가였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에서 핵심 인플레이션의 약 29%가 모기지 비용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과장하면 지금 다시 상승한 듯한 인플레이션 지수는 상당 부분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모기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 다른 얘기는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죠.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자, 여기 보시면 5월 넷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임대료 모기지 이자가 4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통계청. 그래서 모기지의 더 많은 부분이 더 많은 이자율로 갱신됨에 따라서 모기지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증가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은행 4곳 중 한 곳의 모기지가 35년 이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대부분은 과도한 차입 구매자가 불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최소 3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되었다. BMO 같은 경우는 31%, TD 27%, CIBC 27%, RBC 26%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은행한테 그 집이 넘어가겠죠. 그런데 은행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집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집을 가지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할부 상환 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환되는 대출이며 지불할 때마다 잔액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있죠. 빌린 원금이 이만큼 있으면 그 원금을 매달 요만큼씩 내고 그리고 이 전체 원금의 이자에 대해서 또 요만큼씩 내서 이걸 합쳐서 매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금리까지 올랐어요. 모기지 이자율까지. 그 얘기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30년 상환기간이었는데 이자율이 너무 올라서 내야 하는 이자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죠.
원금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까지 왔냐면 원금을 못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보면 지불할 때마다 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프라이빗 론이랑 똑같은 거죠. 원금은 안 갖고 이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원금을 못 갚는 건 물론이고 이자도 갚지 못해서 이자가 이 원금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할 이자를 제때 못 내서 그 이자가 원금 위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채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상승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지금의 주택 시장이 다시 인상되고 있는 이자율로 인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싼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모기지 리뉴얼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이 모기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 내놓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1년의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최근 판매 활동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판매자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부동산을 더 빨리 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니까 다시 금리가 인상하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네? 다시 내려갈 수 있겠네? 근데 난 팔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모기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스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러한 수요 공급 균형은 도전적이며 공급 측면이 언제 개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 측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금리 변동으로 인해 흠집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염두에 두고 은행이 7월까지 인상을 하고 다시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6개월 동안 다시 멈출 것이다. 연말이 되어도 경제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상황이 바뀌고 계속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이후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또다시 잠시 멈출 것이다. 동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풀려진 폭탄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해소가 되려면 뭔가가 터져야겠죠. 어느 부분이. 그럼 이제 빨리 해결이 될 텐데 터지게 되면 이 폭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터뜨리지 않고 바람을 빼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빼고 있는데 바람 빼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서 바람을 계속 뺐는데 그 영향이 나타나니까 이제 바람을 그만 뺀 거죠. 동결한 거죠. 금리를. 그럼 거기서 그 상황이 스탑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빠졌던 바람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어디선가 주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가려면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잘 들어가 있는,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이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와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 타이어가 터져버리면 자동차는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가 스탑되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 바람을 잘 넣고 운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팬데믹 상황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바람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걸 빼려니 넣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넣었다가 이제 이걸 빼려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바람을 계속 뺐는데 빼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빼니까 또 그만 빼고 달려보니까 바람이 덜 빠진 걸 이제 알겠는 거죠.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또 들어오고 있는 걸 알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업앤다운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대불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물론 주택 시장의 흐름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이 터질 듯한 타이어가 아직은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면, 자, 보시면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명 중 2명은 더 저렴한 모기지 금리를 바라보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걸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질까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시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5월 광역 토론토 주택거래 현황 자료와 함께 최근의 뉴스들을 정리해보고 특히 모기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파셔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파셔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